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이인경 변호사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법무법인 여름의 김희진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월, 화, 수, 설 연휴 지내고 나니 목요일 하루 버티고 났더니 금요일이 됐습니다. 설 연휴 맞습니다. 잘 보내셨나요? 네, 가족과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그 연휴가 진짜 다 지나가 버렸다는 이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떠셨나요? 예, 저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네. 그리고 목요일 하루 버티니까 또 금요일 와서 주말 지낼 수 있어서 좀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금요일의 기운을 가지고 생생법률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사건, 사고를 법률적 시각으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사건, 사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값 오르더니 설 연휴 금은방 범죄 전국 확산. 금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가를 보니까 87만 원이 훌쩍 넘어섰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설 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서 금은방을 노린 절도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먼저 부산에서는 차량으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금은방을 침입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사건은 이제 설 연휴 기간에 부산에서 발생한 금은방 침입 절도 사건입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요, 이 피의자는 연휴 첫날 새벽에요, 본인의 차가 아닙니다. 길가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훔쳐요. 그런 다음에 약 3km 떨어진 금은방으로 이동을 해서 그 해당, 남의 차량이죠, 해당 차량으로 출입문을 들이받고 금은방에 침입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미리 준비해간 망치를 가지고요, 이 진열장을 파손을 하고 약 7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 범행 과정 자체는 굉장히 짧았는데요. 출입문을 들이받고 그다음에 침입하는데 약 한 20초 그 정도 들었고, 실제로 이제 진열장 파손하고 이런 그 귀금속을 가져가는 데서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이 걸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피의자는 또 범행 당시에 모자 그리고 마스크를 이제 착용을 해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위장을 했고요. 범행 후에는 훔쳤던 그 차량, 범행에 사용했던 차량을 버린 뒤에 이제는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면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 노력을 했지만 의미가 없었죠. 경찰이 이 사건 발생하고 약 19시간 만에,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이 피의자를 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피의자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수사 진행 중이고요. 피의자는 이 조사 과정에서 이제 진술하기를 사업 실패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이렇게 진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타인의 차량을 이용해서 이 금은방의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해서 귀금속을 절취한 그러한 전형적인 금은방 침입 절도 사건이고요. 현재는 범행 경위하고 계획성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금을 훔치기 전에 이미 차량을 먼저 훔쳤어요. 훔쳐서 이제 그 금은방으로 돌진을 해서, 그리고 범행 후에는 택시를 무려 5차례나 갈아타면서 하는 수법으로 봤을 때 정말 이렇게 치밀하다, 계획성이 있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수법이라면 단순 절도는 아닐 것 같고요. 특수절도 혐의를 받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정황을 전반적으로 보면 왜 단순 절도가 아니라 이제 특수자가 붙죠. 특수절도가 적용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우선 이 사건은 말씀드린 대로 빈몸으로 간 게 아니죠. 차량을 훔쳐서 범행에 일단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차량으로
금은방 출입문을 파손을 했어요. 이 침입한 점, 이게 핵심입니다. 형법에서는 이렇게 자동차 예. 이런 거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건을 이용해서 절취 행위를 하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절도, 그래서 즉 특수절도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절도와는 다르게 취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범행 전에는 금은방과 어떤 이동 동선을 사전에 물색을 했고요. 범행 후에는 택시를 또 5차례, 여러 차례 이제 갈아타면서 도주를 시도한 점, 예. 그리고 또 범행에 사용한 옷과 마스크를 또 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황까지 확인이 되면서 계획성 여부, 그리고 은폐를 시도한 그런 의도도 뚜렷하게 드러난 상황이죠. 예. 결국에 이 사건은 단순히 물건을 단순히 훔쳤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요. 이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침입, 그리고 사전의 준비, 그리고 조직적인 어떤 도주 시도까지 종합적으로 결합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특수절도로 평가되는 것이고요. 처벌 수위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일반 절도보다 훨씬 무겁게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네, 경찰 수사가 뭐 더 진행이 돼야겠지만은 뭐 치밀한 계획도 세웠고요. 그리고 차량을 훔치기도 했고요. 또 야간에 침입을 했어요. 오전 4시쯤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될 것이고 이 경우에 이제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형량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하고요. 전과가 있는지 여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범행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네.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이 법률 기준으로 보면은요, 어느 정도는 범위를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선 차량을 이용해서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절도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법정형 자체가, 법에 규정된 형 자체가 일반 절도보다 무겁습니다. 여기에 또 언급하신 야간, 이게 저희가 이 형벌에 있어서 시간대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야간에 이제 침입한 점까지 인정이 되면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 초범이고 뭐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또 피해가 회복이 된 경우, 예를 들면 뭐 보상을 해줬다거나 다 돌려줬다거나 이런 경우라면은 징역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와 같이 범행이 좀 계획적이다, 그리고 도주 정황이 뚜렷하다, 게다가 만약에 예전에 또 전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10대 청소년들의 금은방 절도 사건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도 짚어볼 텐데요. 인천이었습니다. 인천에서는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마찬가지로 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사건 내용 살펴볼까요? 네, 이 사건은 차량은 이제 개입되어 있지 않은데 예. 특수절도가 왜 적용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먼저 이제 사실관계를 보면은 10대 3명이 금을 구매할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이제 가게 주인한테 금 목걸이를 보여달라, 뭐 금팔찌를 보여달라 이렇게 한 뒤에 가게 주인이 건네줬겠죠. 우리가 착용을 네. 또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근데 그 물건들을 그대로 들고 달아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사실 금은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형적인 맞죠. 사건이네요. 네, 예. 맞습니다. 이거는 고전적으로 항상 있었던 그러한 절도인데 이후에 이 일부는 훔친 금품을요, 이번엔 또 다른 금은방에 가져가서 판매하려다가 검거가 됐어요. 예. 왜냐하면 금을 가지고 뭘 할 수는 없으니까 이 학생들이 현금화를 하려고 했던 거겠죠. 그래서 판매하려다 검거됐고 나머지 피의자들도 당일 모두 체포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수절도가 적용되는 이유는요,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서 범행을 예. 한 이 합동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형법에서는 단순히 혼자 가게에 가서 뭐 빵을 훔쳤다, 뭘 훔쳤다 이런 식으로 절취한 경우와 다르게 2명 이상이 공모를 한다거나 아니면 함께 범행을 실행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당하는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경우와는 달리 제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요. 예. 범행의 위험성이 또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특수절도로 처벌을 합니다. 즉 위험한 물건이나 어떤 흉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요, 여러 명이서 함께 범행했다, 이 점 자체가 특수절도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이 범죄가 10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들이 또 촉법소년이 아니라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대라는 점입니다. 예. 이미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이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그러한 연령대를 말하는데 이 10대라 하더라도 촉법소년이 아닌 경우 14세가 초과되는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이 촉법소년들한테 적용되는 어떤 소년부 보호처분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소년원을 간다거나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보호처분에 그치지 않고요. 이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형사처벌 절차가 또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사건은 흉기를 사용한 경우는 아니지만 여러 명, 즉 다수가 공모를 해서 실행한 합동범 이러한 형태라는 점 때문에 법적으로 특수절도가 적용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절도가 아니라 세 명이서 합동해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특수절도가 된다는 말씀 저희가 들을 수 있었고요. 자, 촉법소년은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인지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이제 구속 상태가 아니라 불구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에 있으면서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받는 거를 이제 예. 저희가 불구속 수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진 이유가 단순히 어리기 때문에 뭐 10대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구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된 점이 더 직접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느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느냐, 이 구속 여부는요, 연령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뭐 도주 우려가 있나 없나 이런 부분하고 증거가 있다면 이 사람을 밖에 내주면 구속을 안 하면 증거를 또 인멸할 수 있지 않느냐, 증거인멸 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점, 그리고 저지른 범행이 얼마나 중한지, 이 범행의 중대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속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 이 피의자들이 청소년이고 또 훔친 금품이 모두 회수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신원이 모두 특정이 돼서 이 도주 가능성 자체도 크지 않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물론 이 미성년자라는 점 자체는 수사기관에서 이 신중하게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되기는 합니다. 특히 뭐 초범이라거나 보호 환경이 명확하게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구속보다는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가정에 머물면서 이 조사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요. 이번에 이 불구속 수사는 미성년자라는 사정도 뭐 일부는 반영이 됐겠지만 핵심적으로는 증거 확보 측면 그리고 예.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점,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낮다고 판단된 데 따른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뭐 무엇보다도 뭐 훔친 금이 회수가 됐다라고 하니까요. 네. 이제 그 부분이 많이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전국에서 정말 금은방 터리가 있었는데요. 전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설날 당일이었습니다. 이 당일에 손님을 가장해서 네. 마찬가지로 금은방에 들어간 10대가 네, 한 명이 아닙니다. 두 명이 귀금속을 훔쳐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범행이 조금 더 대담해졌다라고 느끼는 게 이제 훔친 작물, 이 금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네.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네. 사연입니까? 네, 이렇게 자꾸 명절날 자꾸 이렇게 예. 금은방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무서워서 가게 주인분들이 문을 못 열겠어요. 그래서 이 전주 사건은요, 금은방 절취를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곧바로 또 훔친 물건, 이거 작물이라고 저희가 하잖아요. 예. 작물 처분까지 이어진 점에서 범행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그런 사례입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이 피의자 2명은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런데 설날 오전에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금은방에 가서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서 예. 팔찌를 착용해보고 이렇게 요청을 한 뒤에 이 물건을 건네받자마자 그대로 또 매장을 빠져나와서 도주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금액은 금팔찌 2개인데요. 굉장히 비싼 거였나 봐요. 그래서 1천만 원 상당에 해당합니다. 이후에 이들은 이 훔친 팔찌를 들고 곧바로 인근 다른 또 금은방으로 가서 처분을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어디서 습득했는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습득한 자신의 신분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를 해서 약 8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신고 직후에 CCTV 동선을 분석해서
불과 3시간 만에 이 피의자들을 검거했고요. 예. 작물을 판매했던 대금이 800만 원, 대부분 압수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조사를 해보니까 피의자들은 일부 금액을요, 뭐 어디다 쓴 것도 아니에요. 식비랑 교통비 여기다 예. 사용을 했고, 나머지 현금은 회수가 된 상태고, 그래서 현재 수사는 어떻게 범행을 또 공모하게 됐는지 그 경위와 그다음에 추가 범행이 또 있는지 그런 여부를 조사 이렇게 중심으로 진행 중이고요. 이 절취행위만 했어도 범죄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예. 이 훔친 물건을 판매했던 이 작물에 예. 관한 작물 처분 과정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또 함께 검토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그 타인 신분증. 예.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하나하나의 행위가 다 범죄가 되고 이게 다 합산이 되면 처벌이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타인 신분증까지 사용 정황까지 이것까지 해가지고 이 계획성 여부 그리고 범행 이후 어떤 행적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네. 이런 금은방 사건들은 이제 CCTV 추적 등으로 이제 비교적 범인들이 빨리 검거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금은방 절도는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아무래도 금 거래 자체가 현금화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건에서 맞습니다. 봐서도 다른 금은방에서 이제 팔려고 했었고 또 팔았고. 돈까지 네, 맞아요. 받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범죄 표적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범죄 예방 측면에서 좀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뭐 그래서인지 좀 검거나 이제 범죄 표적이 왜 그렇게 많이 되는지 이런 분석들도 함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금은방이 반복적으로 이제 범죄 표적이 되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뭐 청소기를 훔치거나 뭐 책을 훔치거나 이런 거는 현금화가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이 금은 현금화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 크죠. 금은 이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어떤 산정이 굉장히 쉽고요. 다른 업종보다 또 매입해주는 작은 가게들도 다 이렇게 매입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매입 시장이 넓기 때문에 훔친 물건을 곧바로 또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금은방이라는 곳이 이 매장 안에 고가의 귀금속이 진열이 돼 있고 현금을 바로바로 또 취급하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범죄 유인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범죄 수법도 비교적 단순하죠. 손님으로 온 것처럼 가장을 해서 물건을 보여달라고 하고 들고 도망가는 이런 네. 방식이라거나 아까 우리 처음에 다뤘던 야간에 밤중에 침입해서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싹 쓸어가지고 절취하는 방식이 이제 대표적이고요. 이제 또 상황에 따라서는 주인이나 업주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 갑자기 이제 흉기를 들이대는 식으로 강도로 또 전환되게 되죠. 절도가 강도가 되면 법정형이 또 한참 뜁니다. 위험한데 강도로 전환되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값 상승이 예.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가짜금을 판매한다거나 또 저함량 제품을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이는 사기까지 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방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제도적인 보완이 필수적이겠죠. 예를 들어서 고가 귀금속 거래할 때는 신분 확인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한다거나 거래에 대한 기록을 보다 엄격하게 남긴다거나 이런 관리 기준 강화도 필요하겠고요. 작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매입 신고 체계를 정비를 하고 또 매장에 이미 이 금은방은 CCTV나 이런 보안 설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이렇게 예. 빨리 잡히는데 유혹을 못 이겨서 자꾸 범행이 일어나는 거는데 매장 보안 설비 이런 지원 같은 정책적 접근이 또 논의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요. 귀금속 매입 시에 뭐 일정 기간 보관 의무를 둔다거나 예. 그래서 또 거래 정보를 경찰과 공유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설날 연휴에 일어났었던 금은방 절도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었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건 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비극 그리고 엄격해진 법원, 살인 형량 크게 올랐다. 자, 설 연휴 기간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정읍에서 아내를 살해한 사건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네, 즐거운 설 명절에 이렇게 가족끼리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안 좋죠. 근데 이번 사건은 설날 당일에 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부부간의 살인 사건입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요, 이
피의자가 80대 남성이에요. 상당히 예. 이제 나이가 있으신 고령의 네, 고령인데 남성이시네요. 80대 남성이 설날 오전에 전북 정읍 자택에서 이 60대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에 흉기를 휘둘러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에 이 피의자는 아들에게 또 전화를 걸어서요. 이러한 예. 사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바로 이제 현장으로 와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곧바로 체포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 피해자, 이 60대 여성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돼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예. 안타깝게도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피의자인 이 80대 남성은요. 체포 전에 자신의 팔 부위를 자해를 했어요. 예.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또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은 이 피의자가 치료 중이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어떤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추가 조사 중이고요. 조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명절 기간에 이 가정 내에서 크고 작은 말다툼이 결국에는 폭력으로 이어져서 사망 결과까지 발생한 사건이고요. 예. 범행 직후에 또 잦은 신고에 가까운 정황 속에서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네. 이 남성 8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술을 마신 상태였어요. 그리고 네. 말다툼 끝에 이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런 경우에 좀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이 범행 직후에 아들에게 어쨌든 이 사실을 알렸잖아요. 물론 네. 수사 당국이 알린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점이 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을지 이 두 네. 가지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네, 항상 이렇게 이런 어떤 살인 사건 이런 게 나오면 흔히 이게 우발적, 이게 충동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 예. 말하는데 우발적 범행인가가 쟁점이 되는데요. 법적으로는 단순히 말다툼을 했다 이런 정황만으로 곧바로 그래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나 이렇게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 우발성을 판단하는 여부는요. 범행 전에 갈등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여부, 그리고 흉기를 혹시 사전에 준비했는지, 그리고 행위의 강도, 그리고 반복적이었는지, 범행 직전과 직후의 행동 등을 결국에는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우연히 옆에 놓여있던 흉기를 사용을 했는지, 예. 그리고 감정이 막 격해진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이런 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사건도 만약에 구체적인 준비 정황이 없고요. 순간적인 충돌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우발성 자체가 일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이 범죄의 중대성 자체가 가볍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범행 직후에 이 아들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린 점은요. 일반적으로는 뭐 수사에 대한 협조 또는 어떤 자백이나 반성의 정황 이렇게 평가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은 양형 단계, 즉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형을 선고할지 양형 단계에서 일부 참작 사유가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이라는 이 중대한 결과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요소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형의 범위 자체를 크게 좌우할 정도의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다툼 끝에 발생한 사고다, 범행이다. 예. 이런 사정만으로 자동적으로 우발적 범행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범행 직후 가족에게 알린 행동 이런 것들이 형량 판단에서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어느 이해하시면 정도, 됩니다. 예, 참작 사유가 될 수 네. 있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아무래도 이제 술을 먹고 말다툼 끝에 우발적인 범행이었는지 다른 범행 동기 등이 있는지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결국에는 이 사건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그렇죠. 끔찍한 살인 사건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법원이 이 경우에 좀 특히 좀 엄격하게 보는 범죄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은요 법원에서도 매우 중대하게 예. 보는 범죄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나 타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우선 부부는요 법적으로 서로의 생명 그리고 안전을 보호해야 할 가장 가까운 보호 관계에 있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발생한 폭력은 단순한 개인 간 범행보다도 더 책임을 무겁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 가정 내에서 반복적 갈등이나 폭력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등이 중요한 영역 요소로 검토가 됩니다. 실무적으로도 배우자에 대한 살인, 이거는 일반적인 살인 사건과 비교해서 엄중한 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범행 경위에 따라서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계획성이나 잔혹성까지 인정이 된다라면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우발적 요소가 일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기본적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살인은 결국에는 굉장히 친밀한 이 신뢰관계의 침해라는 점, 이것까지 함께 고려가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특히 이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범죄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설날 당일에 발생한 배우자 살인 사건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요. 더욱 안타까운 건요. 올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가정폭력 신고가 30% 이상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 이제 가정 내 갈등이 좀 이렇게 폭발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나 봐요. 이제 실제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적지 않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번 통계는요, 단순히 명절에 신고가 많아졌구나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요. 가정 내의 갈등이 실제로 어떤 위험한 범죄 위험 단계로 올라가는 어떤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어떤 집계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이 112 신고가 저도 몰랐습니다. 약 4만 2천 건. 4만 2천 건 수준으로 전년보다 8% 넘게 증가를 했고요. 이 중에 또 범죄 신고는 14%나 늘었고 특히 가정폭력 이 신고가 하루 평균 1,000건을 넘어서 30% 이상 급증했습니다. 즉 전체 신고 증가도 증가지만 이 가정폭력에 대한 증가폭이 훨씬 큰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면요, 이 가정폭력 사건은 보통 언어적인 폭력, 언어 갈등에서 시작이 돼서 물리적인 폭력이 이루어지고 그 폭력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결국에는 중상해 또는 살인까지 범죄가 이제 크게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명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족이 다 함께 장시간 함께 머무는 그러한 시간이고요. 또 경제적인 이유라거나 어떤 돌봄 이슈, 그리고 과거에 서로 가지고 있었던 갈등 이런 것들이 동시에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술이 빠지지 않으면 음주가 결합이 되면 충동 조절이 또 약화되겠죠. 그래서 강력범죄로 이루어질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신고가 늘었다는 거, 이거는 실제 폭력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위험 상황이 외부로까지 드러났다라는 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어떤 접근 금지, 분리 조치 이런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중대한 범죄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캐캐 묵은 갈등이 오랜 시간, 장시간 이제 떨어져 살다가 같이 이제 장시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폭발을 하게 되고 좀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화해서 좀 나타나는 경향이 있나 보네요. 네, 가정폭력 신고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사실은 실제 반복되는 가정 내 이제 갈등이나 이제 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일 텐데요. 이런 가정폭력이 강력범죄 전 단계가 되는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법적으로는요, 반복적인 가정폭력은요, 단순 갈등이 아니라 강력한 범죄,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신호로 인식을 합니다. 실제로도 경찰 분석을 보면 살인 사건 중에 약 20% 가까이가 범행 이전에 뭐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선행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정폭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 가정폭력이 단순한 어떤 사적인 분쟁 단계가 아니고요. 폭력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 제도도 대응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 폭력 사건과 다르게요. 이 가정폭력은 보통 신고가 들어오는 순간 아직 범행 여부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그리고 피해자 안전이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바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이전 단계에서도 접근 금지, 분리 조치 이런 보호 조치를 먼저 적용하게 되죠. 그 이유가 바로 이 강력 범죄로의 발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임시 조치부터 빨리 이제 내려지는 편이라는 말씀이셨어요. 자, 최근 강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이제 커지면서 법원의 판단도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 좀 엄격해져야 한다라는 여론도 좀 일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살인범에 대한 1심 평균 이제 선고형 뭐 이런 것들도 엄청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 추세를 좀 살펴주실까요?
네, 이 살인범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죠. 1심 평균의 이 선고형이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히 상승해 왔고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폭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법정책연구원의 분석을 보면요. 유기징역형을 기준으로 해서 1심의 평균 형량은 1998년에 11년 6개월이던 것이 2023년에는 17년 6개월이 예. 됐어요. 그러니까 25년간 평균 형량이 약 6년 정도 증가를 했죠. 예. 특히 2010년대 이후로 상승 속도가 뚜렷하고요. 양형 기준 도입 전후 비교에서도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양형 기준 도입 전인 2010년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11년 정도, 그런데 이 도입 이후에는 15년 정도, 그래서 4년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1심과 2심 형량 차이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네. 것들이 이제 2심에서 더 깎이거나 그런 것이 없이 좀 유지되고 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법원의 양형 기준이 좀 안정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신호일까요? 어떻습니까? 네, 보통은 과거에는요, 1심에서 나왔으면 항소심을 하면 무조건 많이 줄어든다 이런 예. 의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양형 판단의 일관성 그리고 안정성이 높아진 흐름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 분석 결과를 보면 과거에는 이 항소심의 그 2심 재판에서 형량이 줄어든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2심에 가더라도 원심, 즉 1심에 있었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비율 자체가 높아졌고요. 1심과 2심에서 형량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 격차가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 네, 그래서 이 양형 기준이라는 걸 도입했는데 그 이후에는 검사가 뭐 피고인을 몇 년에 처해 주십시오. 이걸 구형이라고 하는데 실제 검사의 구형과 판사가 선고하는 이 선고형의 차이도 줄어들어서요. 그 유기징역형 기준으로 보면 도입 이전에는 1심 선고형과 구형이 약 65%, 뭐 2심에서는 56% 이렇게 차이가 있었는데 예. 도입 이후에는 뭐 71%, 68%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이 선고 결과가 공고 범위에 더 근접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력범죄인 이 살인범죄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선 자체도 이제 엄격해졌다 이렇게 네. 봐야겠는데요. 이런 분석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뭐 전반적인 어떤 저희 판례들 이런 흐름을 네. 보면은 법원이 살인범죄를 바라보는 기준이 분명히 더 엄격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통계에서도요. 평균 선고형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양형 기준 도입 이후에는 검사가 구형하는 그 형과 판사가 선고하는 실제 형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처벌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그냥 형량을 올렸다라고 보기보다는요.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적 책임을 보다 무겁게 묻겠다. 이런 사법적 메시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설날 당일에 발생한 배우자 살인 사건 저희가 짚어봤고요. 그와 함께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추세까지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법률쇼 한중원의 뜨거운 화제였던 사건 사고 짚어보고 있는데요. 다음 이슈는 폐가 체험 유인 후 산에 버리고 간 남성들 처벌 조항이 없다? 자, 폐가 체험을 하자며 미성년자를 유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에 버리고 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자세하게 이 사건 짚어주실까요? 네,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봅니다. 그래서 예. 이 사건은 2025년 10월에 발생을 했는데요. 어떤 랜덤 채팅을 통해서 미성년자를 유인을 한 뒤에 산속에 홀로 남겨두고 떠난 일종의 유기 방치 유형의 그런 사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요, 이 피의자 일당은 랜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4세 여성 2명에게 폐가 체험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하고 접근을 했고요. 또 이 순진한 14살 이 피해자들이 그 제안을 믿고 경기 안산에서 피의자의 차량을 타고 동두천까지 이동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후에 같은 날 새벽 1시경에요. 이 소요산 인근에 도착을 해서 함께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피의자들이 갑자기 이 14세 여성 피해자들을 놔두고 뒤로 빠져 도망간 겁니다. 예. 달아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 이 피해자들이 10대 여성애들이 산속에 홀로 남겨진 거죠. 그래서 당시 피해자들은 심한 공포를 느꼈고 당연히 깜깜하니까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예. 그래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접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경찰은 피의자들의 행위 경위와 고의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아무래도 인적이 없는 폐가의 이 미성년자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납치나 성범죄는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도 가기 마련인데요. 이 남성도 왜 이런 짓을 했다고 합니까? 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그런 흉악한 강력범죄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다행스러운 예. 상황이기도 한데 이 수사 초기에는요 미성년자들을 외진산으로 데려갔다 남성들이 그래서 당연히 어떤 납치라거나 성범죄나 이런 가능성까지 폭넓게 두고 검토를 했지만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와 같은 목적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예. 전해졌고요. 이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일당은 피해자들을 뭐 촬영을 한다거나 뭐 금품을 요구하거나 이런 정황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성범죄나 인신감금 이런 혐의도 없고요. 예. 다만 이제 문제된 거는 이동 과정에서 뭐 언어적으로 성추행을 했다 뭐 요 정도 정황이 포착이 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추가적인 혐의가 적용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 피의자들이 경찰의 어떤 출석 요구, 경찰에서 뭐 조사받으러 나와라 연락했겠죠. 예. 근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이제 회피를 하다가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주범은 결국에는 자꾸 이렇게 도주 우려가 있으니까 구속이 됐고 예. 공범들은 또 서로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사유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범행 동기를 물어보니까 피의자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뭐 금전적 목적도 아니고요. 뭐 여성이나 남성이니까 여성을 상대로 뭐 성범죄 의도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예. 그냥 미성년자를 유인해서 외딴 곳, 어두운 곳에 방치한 이런 행위 자체의 위험성 그리고 추가로 확인된 어떤 언어적인 성추행 이런 것에 대한 형사 책임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허둥지둥하는 깜짝 놀라서 이런 모습이 재밌어서라는 게 범행 동기라고 하니까 정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들어봤던 범행 동기 중에 예. 제일 신기합니다. 당황스럽네요. 네. 예, 단순 장난이었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았던 건가요? 아니면 직접 뭐 폭행이나 성범죄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없었던 건가요? 이게 어떻게 네. 좀 봐야 될지 변호사님의 분석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단순히 사람을 놀라게 하려고 했다 이런 동기 자체가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예. 아닙니다. 형사법에서는 실제로 어떤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그리고 법이 보호하는 어떤 이익을 침해했는지 이게 핵심인데 예.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를 외딴 산으로 유인해서 사실상 보호 없이 방치했다 이 행위가 문제가 된 거죠. 예. 그래서 경찰에서는 미성년자 유인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을 했고 주범은 구속된 상태죠. 예. 근데 이제 경찰 설명처럼 이러한 같은 행위, 뭐 외진 산에다가 유기했다, 방치했다, 그 사람 예. 놓고 갔다. 이걸 만약에 성인을 상대로 했을 때는요, 적용할 수 있는 범죄 구속 요건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성인을 어디다 놓고 왔다 이런 범죄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직접적인 폭행 협박이나 감금, 뭐 재산 피해 이런 게 네.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처벌 근거가 부족해서 입건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유기한 죄가 좀 따로 이제 맞습니다. 형법에 예. 이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맞습니다. 아동학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고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인 경우에는 사실 다른 목적, 뭐 성관계라든지 네. 아니면 뭐 금전적인 금전, 예. 목적 아니면 뭐 혼인을 빙자해서 갔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면 이제 좀 처벌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자, 변호사님, 가해자들이 이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만약에 몰랐다, 나 성인인 줄 알았다, 뭐 네. 14살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뭐 그렇게까지 쉽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이 경우에 만약에 이제 가정법을 쓰더라도 미성년자 유인 혐의는 그러면은 성립될 수 있는 건지 네.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만약에 가해자들이 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 실제 재판에서도 자주 이제 보통은 성범죄에서 많이 다뤄지는 쟁점인데 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 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거를 과연 가해자, 피의자가 인식을 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 예.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 유인 죄이기 때문에 이 범죄는 이 보호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란 말이에요.
일반 성인이 아니라. 그래서 피해자가 만약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그리고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 되겠죠. 예를 들어 채팅 내용이나 뭐 외모, 대화 이런 걸 통해서 연령을 알 수 있었다는 정황, 예를 들면 저 어디 고등학교 재학 중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정황이 있다면 단순히 저는 몰랐습니다 해도 그런 주장만으로는 책임이 면해지기는 어렵죠. 근데 반대로 객관적으로 이 피해자들을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예. 사정이 있었다면, 만약에 뭐 저 대학교 2학년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거나, 그러면 법적인 판단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사건은요, 핵심 쟁점이 두 가지가 되겠는데, 첫째로는 피의자들이 과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걸 인식했는지 또는 최소한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 예. 여부,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폐가 체험을 명목으로 해서 외진 장소로 데려간 그 행위가 단순히 동행했다 이런 것을 넘어서 유인했다라고 예. 이제 평가될 정도로 기망이나 위험성을 갖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예, 폐가 체험으로 유인한 후에 미성년자를 산에 버리고 간 남성들이 네. 일단은 체포 구속이 됐다는 사건 사고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건 사고 살펴보겠습니다. 성형 도피도 소용없었다. 100억 로맨스 스캠 부부 송환. 성형까지 하면서 해외로 도피했던 이른바 캄보디아 부부 사기단이 결국 국내로 송환돼서 구속 기소됐습니다. 수법이 상당히 조직적이었잖아요. 어떤 사건인지 살펴주시죠. 네, 이번 사건은 이른바 캄보디아 부부 사기단 이렇게 불리는 조직형의 로맨스 스캠 사건으로 범행 구조 자체가 상당히 조직적이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부부는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캄보디아 현지에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한 범죄 단체를 조직해서 예. 활동한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공 인물을 이용을 해서 피해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에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그런 이른바 로맨스 스캠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확인된 피해자는요, 국내에서만 약 97명, 피해 금액은 무려 100억 원을 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피의자들은 캄보디아에서 한 차례 체포가 됐다가 풀려난 뒤에 성형수술을 또 해요. 왜냐하면 예. 자기 얼굴을 바꾸면 못 알아볼까 봐. 그래서 예. 성형수술까지 하면서 도피를 이어갔지만 이후에 다시 검거가 돼가지고 국내로 송환이 됐고, 결국에는 범죄단체 조직, 활동, 그리고 전기통신 금융사기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지에서 체포됐는데 네. 공범을 도움을 받아서 풀려나서 네. 그러니까 성형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바뀌면 못 알아볼까 봐. 예, 그랬는데도 붙잡혔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로 송환이 됐습니다. 이 캄보디아 정부가 처음에는 이 범죄인 부부, 이 부부를 인도해 주는 것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결국 송환이 성사되긴 했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과정들을 좀 밟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 같은 경우는 예. 우리나라 법과 우리나라 이제 수사기관이 이제 일을 하면 되니까 조금 수월한데, 이렇게 해외 범행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송환 과정, 이 송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구금시설에서 이제 위법하게 석방을 1차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형수술까지 하면서 신분 은폐를 또 시도를 했어요. 예. 당초에 캄보디아 정부는 이 범죄인 인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국제형사과 담당 또 검사가 두 차례나 또 현지를 예. 방문을 해서 장차관을 설득을 하고 이 끈질긴 어떤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지난 1월에 끝내 예. 송환을 성사시킨 겁니다. 그리고 또 송환 절차에서는 2025년 12월에 출범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이런 조금 이름은 어렵지만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약, 뭐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국경에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범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법무부, 외교부, 대검찰청 이러한 10개 기관이 참여한 이 TF는요,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송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제 보완 수사를 추가로 한 결과 이 피고인들은 중국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서요, 예. 물적인 어떤 인프라 설비를 갖춘 다음에
뭐 총책, 뭐 콜센터 상담원, 콜센터 인사관리책, 자금관리책, 하나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조직을 갖췄음을 규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 이들과 연루된 조직원 총 38명이 기소가 됐고요. 이 중에 37명, 즉 대부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죠. 그래서 기소된 조직원 가운데 또 24명은 1심 선고를 받았고요. 10명은 항소심 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7명은 판결이 최종 확정이 돼서 엄중한 예.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내로 송환됨에 있어서는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TF가 네. 결정적인 역할을 했군요. 네. 그리고 굉장히 조직적인 범죄였네요, 정말. 맞습니다. 예, 범죄 단체 조직 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 100억 원대 피해의 규모, 도피 정황. 네. 이런 걸 모든 것들을 이제 합산해서 생각했을 때 이분들, 이 부부에 대한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예상을 그렇죠. 하세요?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한 처벌을 받기를 예. 원하실 테니까 구체적인 형량은 당연히 재판 과정에서 이제 확정이 되겠지만 현재 알려진 범행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우선 범죄 단체를 조직해서 장기간 활동을 했고 예. 피해 규모가 무려 100억 원을 넘고요. 피해자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 모두 양형에서 모두 불리한 요소입니다. 여기에 해외 거점을 운영했고 역할을 분담했고 딥페이크 활용했고 범죄의 어떤 조직성과 계획성이 뚜렷하고 체포 이후에 성형수술하면서 도피까지 한 그런 정황까지 고려되면 책임이 더욱 무겁게 평가되겠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면은 이 범죄단체 조직활동 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장기간의 유기징역 선고되는 사례가 많고요. 피해 회복까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예. 뭐 두 자릿수 중후반대의 징역형이 충분히 예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네. 두 자릿수는 나올 것이다 네. 라고 예측을 좀 해주셨습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사기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어쨌든 자기 돈을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회복을 받아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 부분도 좀 절실할 텐데요. 뭐 몰수가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하고요. 하지만 이제 추징금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네. 추징 보전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뭐 피해 금액 환수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이 부분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변호사님? 네, 우선 검찰은요, 피고인들이 국내 금융기관에 보유한 어떤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 이걸 청구해서 재산을 확보하는 조치는 취해둔 상태입니다. 예. 국내 금융기관은 협조가 되는 것이죠. 또 2025년 11월 법무부가 이제 캄보디아 사법당국에 범죄 수익 추적과 동결을 위한 형사사법 공조를 공식 요청을 했고요. 이어서 같은 해 12월에는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가 캄보디아 금융정보분석원의 원장을 직접 면담해서 예. 자금 동결 협력 약속까지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국내 자산에 대한 보존 조치 그리고 해외 자산 동결 협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법적으로는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기반 자체는 예. 상당 부분 마련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데 다만 이 실제로 피해 금액이 100억 원대 규모인 것을 고려하면은요. 예. 이 해외로 분산된 이 자금 규모 그리고 회수 가능한 범위에 따라서 이 환수 비율 자체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예. 즉 제도적 절차는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맞지만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실제 반환이 이루어질지는 최종적으로 확보된 자산 규모 그리고 자금 추적 결과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번 사건은 법무부와 검찰이 국내에 대해서는 추진 보전 했고 네. 해외 공조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서 환수 가능성 자체는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지만 실제 반환 규모는 이 확보된 재산 범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에 있는 뭐 예금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빨리 네. 좀 추징 보전이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생생법률쇼 여러 사건 사고들 살펴보다 보니까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변호사들로부터 무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 상담 게시판 이용하셔도 좋고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여러분들의 고민들 받고 있습니다. 생생인 법률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